안녕하세요. 유철이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장 분자의 운동 파트 1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먼저 살펴보면 분자의 운동학 파트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완전기체와 액체, 고체에서 분자들이 운동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은 완전기체 같은 경우에 온도의 분자적인 해석이 중요하고요. 또한 그거 기반으로 한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에 대한 이해와 이것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수식들의 전개, 유도 그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분자의 운동 파트에서는 크게 완전기체의 비열, 앞선 시간에 정합 비열과 정적 비열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그 이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인 에너지 등분배의 원리에 대한 내용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차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는지 잘 알고 중요한 점을 잊지 않고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질의 분자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잃지 않는 가운데 입자를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유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원자까지 가게 되면 보통 고유한 성질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자로 가는 것들을 따로 우리가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어야 하고요. 원자의 단위 질량이라고 해서 원자와 분자가 크게 단위 질량이 다르지 않습니다만 탄소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12U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탄소의 질량이 12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이기 때문인데요. 그 숫자를 12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탄소가 원몰이 있을 때 12g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거의 크기를 아보가드로 넘버로 나눠주게 되면 원자의 단위 질량이 1.66 하나 곱하기 10-27승kg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들은 이 크기 1.66 하나 곱하기 10-27승을 기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자의 단위 질량을 원유라는 단위 U로 쓴다는 것, 또 하나 탄소의 단위 질량을 기본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보가드로 넘버 같은 경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앞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단위 몰당 어떤 입자의 수가 이번 챕터에서는 분자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자에 대한 몰리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단위 입자가 됐건 원자가 됐건 개수가 됐건 그 숫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모여있으면 아보가드로 넘버이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NA라는 기호로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수식을 쓸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기 위한 약속으로 여기 써있는 문자들을 계속 쓰게 될 예정입니다. N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자, 분자의 수를 얘기를 해줍니다. 10개, 100개, 1000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스몰 n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몰수를 언급을 해줍니다. 몰수에다가 앞서 얘기했던 아보가드로 넘버를 곱해주게 되면 그 값이 바로 전체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도록 합니다.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1몰에 해당하는 기체의 부피는 22.4L라는 것들 또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기체의 상태방 역시 PV는 NLT라고 나와 있는 데서 쓰이는 기체장수 R 값이 바로 여기에서 산출이 되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완전기체의 분자운동에서 하게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완전기체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완전기체는 이상기체의 다른 말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기체와 완전히 같은 개념이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정을 통해서 완전기체를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체는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많은 수의 동등한 분자들로 구성되며 끊임없이 직선운동을 한다. 약속입니다. 완전기체는 직선운동만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분자들은 내부 구조를 갖지 않으며 운동에너지는 모두 병진운동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에너지는 보통 2분의 1 mv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 v는 병진운동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병진에서 병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아갈 병, 나란히 병자에 나아갈 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어떤 입자가 나간다. 즉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움직이는 직선 운동을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한 여러 입자들이 있는 가운데 분자들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염기의 벽들과 탄성 충돌만을 한다. 그것만을 고려를 한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한다. 라는 가정을 적용을 합니다.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이 모두 보존되는 경우는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연계에서 탄성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상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가정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또한 보통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 기반으로 하는 운동 에너지와 분자와 분자 사이의 배치가 달라짐으로써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게 되는데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를 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분자들의 크기까지 무시를 해주면 완전기체의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동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 기체를 아주 낮은 압력으로 또는 아주 높은 온도로 올리게 되면 완전기체와 유사한 거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이미지에서 좌측에 있는 것은 이상기체, 우측에 있는 것은 실제기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가 있고 이 용기에 입자가 날아와서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부딪히고 가서 완전히 속도의 변화가, 충돌 전후의 속도 변화가 없는 탄성 충돌을 하고 있다는 모식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분자와 인터랙션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고 난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있고, 운동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기체와는 다른 힘을 전달을 하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분자와는 인력 또는 청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와 그 거동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기체의 분자운동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도 수식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제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백지를 펴놓고 한 번은 반드시 정리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먼저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보게 되면 아래에 있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조건을 한번 잠시 살펴보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육면체 안에 질량이 m이고 x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속도 vx를 갖고 움직이는 기체의 분자의 수가 라지 n개만큼 있을 때를 가정을 해서 분자운동학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그 동영상을 먼저 잠깐 보면 주어진 공간 내에 어떤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직선 운동을 하면서 벽과 부딪히게 되면 그 힘을 전달을 하는데 단위 면적당 힘이 전달이 되므로 그 값은 밖에서 측정을 하면 압력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상기체 베이스로 해서 수식을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운동량에 대한 정리입니다.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문자로 P라고 얘기를 해주고 운동량의 변화는 델타 P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델타 P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보통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는 값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가지고 언급을 해주는데 완전기체는 탄성 충돌을 한다고 했으므로 처음에 가는 x방향으로의 속도가 vx라고 해주게 되면 이 vx로 주어져 있는 값이 초기의 속도가 되는 것이고 충돌하고 난 다음에 반대쪽으로 나오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변화가 없고 탄성 충돌이므로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v를 붙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수식에 넣어 정리를 해보게 되면 낮은 속도는 mv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하고 초기 속도 mvx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델타 P를 구할 수 있으니 그 전체 크기는 마이너스 2mvx로 결정이 됩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은 물량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임팩트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것에 대한 공식은 F 곱하기 델타 T로 충격량을 보통 쓰게 되는데 이 충격량은 앞서 말한 대로 운동량의 변화와 같고 크기는 2mvx만큼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크기만 언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생략을 한 채로 나타내었습니다.
요 두 개의 산식에서 보게 되면 델타 t에 대해서 수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델타 t에 대해서 수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델타 t는 이동한 거리 델타 s를 일정한 속도 v로 나눠주게 되면 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모형에서는 초기에 입자가 벽을 가서 부딪히고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우리가 의미를 해주게 되므로 전체 거리는 한 변의 거리의 2배인 2d가 되고 전체 속도 vx로 나눠주게 되면 델타 t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식을 정신없이 전개를 하다 보면 이걸 왜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수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식 전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분자가 벽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F라고 물리량으로 표시가 되고요. F는 MA라는 걸로 쓸 수도 있지만 압력을 통해서도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F델타 T는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고 얘기를 해준 수식에서 보면은 F1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의 입자가 전달하고 있는 힘은 델타 T분의 2 MVX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인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델타 T입니다. 그런데 델타 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수식으로 정리를 해서 2D를 VX로 나눠준 값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이렇게 치환을 한 다음에 수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복분수로 정리를 해서 2D분의 2배의 MVX의 제곱이 되고요. 2를 약분을 해버리게 되면 D분의 MVX의 제곱이라는 수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분자 하나가 벽을 때리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 사실 우리 강의실 같은 경우, 방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더라도 무수히 많은 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것들은 의미가 없고 여러 개의 분자가 벽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N개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힘들이 N배만큼 작용을 한다고 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수식에서 F1은 D분의 MVX 제곱이라고 했는데 N개의 분자가 속도가 서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라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 두 마리라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럿이라면 이렇게 수식을 써서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VX1과 VX2, VXN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의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기체 분자 같은 경우에는 몰 단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입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원몰인데 그러한 것이 또 여러 몰이 있다고 해주면 입자의 수가 너무 많으니 수식을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 수 없는 꼴로 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속도 제곱에 대한 평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Vx1의 제곱 플러스 Vx2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n번째까지 정리를 한 이후에 이거를 도수의 크기 n으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평균의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즉 x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제곱한 것에 우리가 바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통 평균의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되므로 이렇게 바로 되어 있는 평균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 속도 제곱에 대한 평균을 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수식을 연계를 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라지엔이 좌항으로 이항을 했을 때 위에 있는 수식은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데 D분의 M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러 항들의 속도의 제곱을 모두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항을 시켜서 나타낸 N 곱하기 Vx의 제곱의 평균을 쓴 것을 도입을 해서 X방향 벽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입자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X방향, Y방향, Z방향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속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속도는 Vx, Vy, Vz 세 개의 합으로 벡터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벡터 합을 나타낼 때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vy제곱 플러스 vz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이 v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과 같게 되는 거죠. 아마 이미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 그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x방향의 평균, y방향의 평균,
Z방향의 평균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식이 정리가 되고요. 임의의 속도는 X방향이 큰지 Y방향이 큰지 Z방향이 큰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 평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동 방향에 대해서 동등하다는 가정하에 이 크기가 모두 같다고 놔주게 되면 Vx, Vy, Vz로 모두 나타낼 것이 아니라 Vx 제곱의 평균의 전체 3배로 이 항들을 나타내고 좌항은 V제곱의 바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3을 좌항으로 이항을 해주어 Vx제곱의 평균 이퀄 3분의 1 V제곱의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X방향, Y방향, Z방향 따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 임의 방향으로 나가 있는 속도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벽에 작용하는 총 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수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F는 D분의 M, N 곱하기 Vx제곱의 평균을 쓴다고 얘기를 해주었고 Vx제곱의 평균은 전체 속도 제곱의 평균의 3분의 1배이므로 벽에 작용하는 총 힘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F는 3분의 N에 D분의 이렇게 MV 제곱의 평균을 써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두 개의 수식을 조합을 해주게 되면 좌항에 있는 이 수식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 수식을 결과적으로 다 유도를 해보면 왜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입자가 벽을 때릴 때 생기는 힘과 단면적의 비율인 압력에 대한 수식을 나타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압력이라고 하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위에서 구한 힘이라고 되는 것들을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단면적은 D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으므로 요 두 개의 수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3분의 N, D분의 MV제곱의 평균을 다시 D제곱으로 나눠주니 여기가 D3승이라고 되어 있고 D3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리를 3번 곱한 볼륨이기 때문에 볼륨으로 표시를 해줘 3분의 1 V분의 N 곱하기 MV제곱의 평균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수식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3분의 1 대신에 3분의 2를 취하게 되면 V분의 N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2분의 1 MV제곱의 바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수식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텀이 바로 운동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식을 정리를 해줘 파란색으로 나타낸 이 수식을 보게 되면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입자가 N개만큼이 있다. 그 입자는 볼륨이 V인 어떤 용기 안에 갇혀 있다. 그러면 그때 N개의 입자가 벽을 건드려서 생기는 압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결국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았더니 3분의 2 곱하기 V분의 N 곱하기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압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3분의 2는 상수이므로 전혀 관계할 게 없고요. 압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하나 V분의 N이 있고 또 하나 2분의 1 MV제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최적당 분자수와 평균 운동 에너지의 비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체의 압력은 단위 최적당 분자가 몇 마리가 있는지 또한 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 그냥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요.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 타이어의 압력이 너무 낮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타이어의 압력이 너무 낮으면 위험하니까 타이어의 압력을 높여야 하는데 높이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기를 주입을 합니다. 그것은 압력이 결국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압력이 왜 높아지느냐? 수식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압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3분의 2 곱하기 V분의 N 곱하기 2분의 1 MV제곱이므로 이 두 번째 항을 크게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공기를 주입하지 않아도 압력이 높아지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에너지 또한 커지는 것이죠. 즉 운동에너지가 커지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항을 크게 해서 압력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써둔 내용입니다. 수식으로만 쭉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복잡 다단하게 유도를 해냈습니다만 결국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N개의 입자가 나타내는 기체의 압력 같은 경우에는 단위 부피당의 입자 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식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써보고 결론은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온도의 분자적 해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완전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완전기체는 무슨 에너지만 있을까요? 네,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결국 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온도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 완전기체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기체의 분자운동학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압력에 대해서 한번 수식을 정리를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식에서 이 V라고 하는 것들을 좌항으로 이항을 해주게 되면 PV는 3분의 2 N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입니다. PV는 nRT라는 것들을 쓰고 nRT에서 R은 기체 상수라고 했는데 N은 몰스라고 했는데 이 몰스는 어떤 주어진 입자의 수를 아보가드로 넘버로 나눠놓은 것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상수 R과 NA만 커플링을 해서 R과 NA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볼츠만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PV, 첫 번째는 PV는 nRT라는 공식 하나, 두 번째는 PV는 NKT라는 공식 하나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PV는 nRT에서의 N은 몰수, PV는 NKT에서 N은 입자수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줍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두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똑같이 PV에 대한 표현인데 위에는 3분의 2 N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 아래향은 NKT라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수식이 이퀄 관계가 통하므로 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T는 여기 있는 항들을 이항을 시켜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즉 같은 것들은 약분이 될 것이고요. KB가 밑으로 들어갈 테니까 결국 3분의 2 KB가 밑으로 들어가고 2분의 1 MV 제곱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도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완전기체가 나타내고 있는 온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완전기체가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압력도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고 했고 완전기체에서 나타내고 있는 온도도 결국은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보통 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이 두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2분의 3 KT라는 수식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정리를 해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 M을 알아야 하고요. 이 M이 가지고 있는 속도 V를 알아야지만 운동 에너지를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기체에서는 이 수식을 위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쭉 정리를 해보게 되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2분의 3 KT와 똑같습니다. 이 위에 있는 수식을 커플링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바로 나오는데요. 결국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2분의 3 KT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3은 숫자고 볼츠만 상수 같은 경우에도 주어진 값이므로 숫자이고 결국 온도만 알면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측에 있는 2분의 3 KT로 구하는 것이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왜냐고요? 온도만 측정하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속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만 가지고 평균 운동 에너지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몰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언급하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여러 마리, 몇 몰이 있는지 그렇게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라지 n배를 해주게 되면 이것이 n개의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 수식 또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위에서 정리를 할 때 2분의 3 kt라고 했으므로 2분의 3 nkT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볼츠만 상수 kb는 n 곱하기 r 나누기 na라고 언급을 했으므로 요 값을 써 주어서 n하고 na를 몰수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수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2분의 3 nRT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완전기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는 결국 운동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완전기체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할 수 있지만 2분의 3 kg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라지 n배를 해주게 되면 되는데 결국 정리를 해보니까 그것은 2분의 3 nRT로 구할 수 있더라. 이 수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체가 몇 몰이 있는지 또는 그 기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온도가 몇 도인지만 알게 되면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를 측정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VRMS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것인데요. VRMS는 여기 나와 있는 하첨자 RMS로 되어 있는 것이 루트 민 스퀘어 벨로시티를 VRM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제가 풀어 놓았고요.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루트는 제곱근, 미는 평균, 스퀘어는 제곱, 벨로시티는 속력이므로 한글로 제곱근 평균 제곱 속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VRMS는 제곱근 평균 제곱 속력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를 영문과 한글로 풀어서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기억을 해 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곱근이 여기 있고요. 평균이 여기 있고요. 제곱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시티가 있는 것이죠. 즉 V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루트를 씌우면 그 속도가 VRMS라고 되어 있는 제곱근 평균 제곱 속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수식에서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고 2분의 3 KT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V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나머지 항들을 이항을 해서 나타내게 되면 그 수식이 루트 안에 n분의 3KT 라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VRMS라고 하는 어떤 기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속도를 구하는데 공식이 n분의 3KT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식을 다시 한번 풀어쓰게 되면 3KT에서 KB가 볼츠만 상수라고 얘기를 했고 볼츠만 상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 나누기 NA가 됩니다. R 나누기 NA라는 값들을 써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스몰 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입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라지 m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은 몰 질량으로 표현을 해준 것인데요. 이 수식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몰 질량이
어떤 입자가 가지고 있는 단위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넘버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몰 질량으로 표현해 줍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스몰 m 대신에 NA를 이항시켜서 라지 m 나누기 NA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수식이 이와 같이로 정리가 됩니다. 의미하는 바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값으로 취하는 것이 VRMS다. 제곱근 평균 제곱 속력이다. 이것을 구해주는 공식은 아래와 같이 3개가 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문제에 적용을 해서 VRMS 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몰 질량을 가지고 잠깐 언급을 해보면 수소의 몰 질량과 산소의 몰 질량을 보게 되면 수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H2이고요. 얘네들이 1몰만큼 있게 되면 2g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거를 라지엠 H2라고 써줬는데요. 이것은 수소 분자가 가지고 있는 몰 질량이 2g이다 라는 거죠. 산소의 몰 질량은 32g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수소하고 산소하고 똑같은 온도에서 움직이는 스피드를 보게 되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그 속력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를 위에 있는 수식과 연계해서 나타내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몰 질량 값으로 라지엠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나머지 조건이 똑같을 때, 즉 온도가 똑같은 거 3RT라고 되어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몰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2g이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32g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16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루트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루트를 벗고 나오게 되면 16배 차이가 아니라 4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식에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론적으로 같은 온도에서 수소는 산소보다 4배 더 빨리 운동을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VRMS에 대한 수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중에 질량과 관계된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입자가 용기 안에 들어져 있을 때 현재 주어져 있는 온도에서 가지고 있는 벨로시티가 온도를 델타 T만큼 올려주게 되면 또는 내려주게 되면 속력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속력 변화 때문에 결국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더 커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수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T가 루트 안에 있기는 하지만 분자 텀에 있기 때문에 T가 커지게 되면 VRMS 또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산기체의 문제풀이를 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도씨 이산기체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량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으니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 mv 제곱인데 라고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주어졌던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또는 2분의 3 kT로 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온도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3 쓰고 볼트만 상수는 주어지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온도 T는 보통 우리가 연력각 계산을 할 때 온도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켈빈 온도를 적어야 하므로 27 플러스 273을 해서 300켈빈을 적용하고 문제를 풀면 6.21 곱하기 10-21승이라고 나오고 정확하게 단위까지 써주어야 하는데 에너지의 단위이므로 당연히 MKS에서의 줄 단위를 써주면 됩니다. 이 기체가 1몰의 분자의 전체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전체 운동 에너지는 앞서 수식에서 정리를 했던 것처럼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3 nRT로 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2분의 3 nRT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2분의 3 1몰 그리고 R 값은 기체 상수인데 주어져 있는 값이지만 그 크기는 8.314 줄퍼 몰 켈빈을 적용을 하고 온도 300켈빈을 적용을 해서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서 3740 단위는 줄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온도에서 산소 분자의 제곱근 평균 제곱 속력은 얼마인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곱근 평균 제곱 속력은 VRMS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RMS를 구하는 공식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스몰 m O2는 5.31 곱하기 10-26승 kg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몰 m은 몰 질량이 아니고 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VRMS에 대한 수식 여러 가지 중에 분자 하나만 언급이 되어 있는 수식인 루트 안에 n분의 3kT를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산소 분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집어넣고 나머지 것들은 3, 볼트만 상수, 온도 300켈빈 적용을 하고 루트 씌워서 계산을 해주면 484.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한 것은 결국 속력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속력은 이 안에 있는 단위를 모두 다 MKS로 맞추어 계산을 했으므로 당연히 m/s라는 단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앞에서 수식을 복잡다단하게 유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강력히 권장을 하는데 앞에서 나왔던 수식을 한 번은 써보고 결론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수식을 그렇게 유도를 했는지,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나온 결론의 물리적인 의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식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를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